정부가 전공의 복귀 시한을 하루 앞두고 각 수련병원의 대표자 등의 집을 직접 찾아가서 업무 개시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전공의 집단 행동으로 인한 환자 피해는 300건을 넘어섰습니다. 오늘은 서울과 제주 연결합니다. 먼저 김연아 기자. 네,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 내용부터 좀 살펴보죠. 환자 피해가 300건이 넘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진료 공백이 하루하루 깊어질수록 병마와 싸우고 있는 환자들의 마음도 타들어가고 있는데요. 중대본은 어제 하루 의사 집단행동 관련 피해 신고 26건이 새로 접수돼 누적 304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수술 지연이 2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진료 취소와 진료 거절이 30여 건으로 각각 뒤를 이었습니다. 환자 피해 관련 법률 지원 상담 건수도 67건으로 늘었습니다. 응급실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현재 상급 응급실들은 위급한 중증 환자만 가려받고 있는데도 이곳 세브란스 응급실을 포함해서 빅5 병원 응급실 대부분이 남은 자리가 없거나 모자랍니다. 전공의 이탈로 인한 진료 공백 여파는 구급대로까지 이어져서 소방청은 전공의 집단 사직 뒤 구급대가 환자를 이송할 응급실을 찾지 못해서 구급상황관리센터에 갈 곳을 찾아달라 요청하는 경우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74%나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정부의 복귀 압박도 강해지고 있는데요. 전공의 대표들의 자택에 업무 개시 명령이 송달됐다고요. 네, 정부가 어제 의협 비대위 전현직 간부 5명과 이른바 이 선동글 작성자들을 고발했는데요. 오늘은 각 수련병원의 전공의 대표 자택들을 직접 찾아서 업무 복귀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그동안엔 우편이나 휴대전화, 이 문자 메시지 등으로 업무 복귀를 명령했는데 복귀 시한을 하루 앞둔 오늘 이제 직접 송달을 마치면서 미복귀 시 사법 절차를 진행할 때 송달 효력을 두고 다툴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정부는 내일까지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으면 3개월 이상 자격 정지와 사법 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는데요. 의사 단체 행동 관련 첫 고발에 이어서 미복귀자 사법 절차 준비까지 전방위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습입니다. 다만 정부는 한편으로는 필수 의료진을 위한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과 관련해 내일 공청회를 여는 등 법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혀서 이 전공의들의 움직임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도 전공의 이탈 현상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재영 기자. 네, 제주대학교 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전공의 집단 이탈 일주일째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상황 갈수록 좋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전공의 집단 이탈이 벌써 9일째로 접어들었는데요. 의료 기반이 서울에 비해 적은 지역에서는 시간이 갈수록 환자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일주일 넘게 이어지면서 병원을 떠난 전공의는 9,000명에 육박합니다. 제주에서도 전공의 141명 가운데 77%가량이 현장을 떠났습니다. 상급 종합병원이 없는 제주에서 사실상 상급 병원 역할을 하는 제주대학교 병원은 가장 많은 전공의 이탈이 발생했는데요. 그 여파로 병원은 수술실을 12개실에서 8개실로 축소하는 등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 내 일부 종합병원도 전공의 이탈 이후 병상 가동률이 평소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중증 응급 환자 위주로 받으면서 응급실 이용률도 평소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전공의 집단 이탈 상황이 길어지면서 환자들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할까 걱정이 큽니다. 전공의가 빠진 자리를 지키는 나머지 의료진의 부담도 가중되고 있는데요. 남아있는 의료진의 모습을 지켜본 환자 보호자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전문의도 좀 바빠지고 이렇게 해서 특히 제가 느끼기에는 간호사분들이 평소보다 그 움직임이 너무 빠르게 이렇게 막 바쁘게 지치게 뭐 그렇게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전임의 계약이 이달로 끝나는 데다 4년차 전공의 이탈이 현실화하면 의료 인력 부족에 따른 병원 업무 마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는 전공의 이탈에 따른 대책 마련에 분주한데요. 제주도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하는 등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 최소화에 나섰습니다. 도지사가 도내 종합병원과 공공병원 등 8곳 병원장과 함께 응급환자 이송 및 전원을 위한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등을 논의했습니다. 제주도는 환자 중증 정도에 따라 치료병원을 지정하고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해
응급의료 지원단을 만들어 대응하고 있습니다. 네, 김연아, 고세영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장들이 적정한 의대 증원 규모는 350명이라고 재확인했습니다. 한국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정기총회를 열어 이같이 뜻을 모으고 대학 본부에 다시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학교마다 의대 희망 증원 규모 등이 달라서 단체 행동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대협회 측은 학생 보호가 최우선이라는 방침으로 정부와 중재하는 노력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대통령실은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 수급 문제는 헌법이나 법률상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할 사안이라며 합의하거나 협상할 문제는 결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어제 40개 의대 학장단체가 의대 증원 규모로 350명을 제시했다는 질문에 대해 의료계의 의견을 들을 수 있지만 결정하는 책임은 국가에 주어진 거라고 일축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증원 규모 2,000명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겁니다. 이 관계자는 또 의사협회는 의료계 대표성을 가지기는 어렵다면서 대표성을 갖춘 구성원을 의료계 내에서 제안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친문 좌장으로 꼽히는 홍영표 의원을 사실상 컷오프하기로 했습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당 지도부에 자신의 공천 배제한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경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민주당이 추가 공천 결과를 발표했죠. 그리고 임종석 전 실장의 회견 내용도 전해주시죠. 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서울 종로의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원 변호사 단수 공천 등 전국 지역구 9곳의 공천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 일부 지역은 전략지역으로 지정해달라며 당 전략공천관리위로 심사를 넘겼는데요. 친문 좌장 홍영표 의원의 인천 부평을과 김근택의 기동민 의원의 서울 성북을, 친명 안민석 의원의 경기 오산 지역구 등이 포함됐습니다. 전략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구 현역 의원은 사실상 공천 배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안민석 의원은 친명이라는 이유로 희생을 강요하면 안 된다며 공관위 결정에 유감을 표했고, 홍영표 의원은 아직 입장을 내진 않았지만 공관위 발표 전 진행된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략지역 지정은 자신을 밀어내기 위한 작전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어제 서울 중성동갑 공천에서 배제된 친문 핵심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당 지도부에 재고를 촉구했습니다. 양산 회동에서 이재명 대표가 굳게 약속한 명문 정당과 용광로 통합을 믿었습니다. 지금은 그저 참담할 뿐입니다. 임 전 실장은 최고위의 답을 듣고 자신의 최종 거취를 말하겠다며 탈당이나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완전히 닫아두진 않았습니다. 대표적 비명계인 오선 설훈 의원은 오늘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설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연산군처럼 아부하는 사람들만 곁에 두고 전체주의적 사당을 만들었다며 탈당 이유를 밝혔습니다. 친문 등 비명계의 공천 불이익이 집중된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미리 정해진 시스템과 투명한 심사 결과로 좋은 후보가 골라지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오늘 현장 정책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난 이 대표는 변화의 과정에는 반드시 소리가 날 수밖에 없고 자연스러운 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일부 의원의 탈당은 안타깝다면서도 자신이 질 것 같으니 경기 운영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는 건 옳지 않다고 애둘러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오늘 영남권이 포함된 2차 경선 결과를 발표하죠. 네, 국민의힘은 오늘 전통적 강세 지역인 대구 경북과 부산 경남 등 24개 지역구의 경선 결과를 발표합니다. 2시부터 개표를 진행해서 4시쯤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김기현 전 대표와 박맹우 전 울산시장이 맞붙는 울산 남구 을 등이 관심 지역입니다.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과 김민수 당 대변인이 경쟁하는 경기 성남 분당 을의 경선 결과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지역구 현역 의원이 탈락한 사례는 한 번도 없어서 이른바 현역 불패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장동혁 사무총장은 오늘 아침 기자들과 만나 불출마를 선언한 현역도 교체로 봐야 한다며
민주당에 비해 잡음 없이 공천이 이루어지는 점에 주목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또 아직 공천 방식이 결정되지 않은 울산 남구갑 3선 이채익 의원에 대해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며 공천 배제 가능성도 열어두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이 총선 후보를 추천하는 국민추천제를 서울 강남뿐만 아니라 영남권으로 확대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당의 요청으로 부산에서 서울 영등포을로 출마 지역을 옮겼다가 경선 포기를 선언한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의 재배치 논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장동혁 사무총장은 본인 의사가 중요하다면서도 수도권 등 경쟁력 있는 후보가 역할을 했으면 하는 지역들이 있다면서 박 전 장관이 함께 해주면 좋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종인 공관위 체제를 갖춘 개혁신당이 총선에 출마할 지역구 후보자 접수에 들어갔습니다. 개혁신당은 오늘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온라인 접수로 지역구 신청을 받고 다음 달 7일부터 공관위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대 양당을 비판하며 이번 총선은 권력에 미쳐있는 고인물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출마 지역구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결정되는 대로 바로 알려주겠다며 지역구 간보기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우리나라 저출산 현상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합계 출산율 처음으로 0.6명대로 추락했습니다. 지난해 태어난 아기는 23만 명에 불과해서 연간 합계 출산율이 0.7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승은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2022년 합계 출산율이 0.78명이었고요. 지난해 1분기가 0.8명대여서 좀 나아지나 했는데 연말에 크게 낮아졌군요. 그렇습니다. 통계청은 지난해 4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인 합계 출산율을 0.65명으로 집계했습니다. 지난해 1분기 0.82명이었던 합계 출산율이 처음 0.6명대로 추락하며 0.7명대도 무너진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혼인 건수가 많이 줄어든 영향으로 보인다고 통계청은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연간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역시 역대 최저입니다. 2018년 0.98명으로 1명 아래로 떨어진 뒤 5년 만에 0.7명대 초반으로 급격히 떨어진 겁니다. 지난해 태어난 아기는 23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한 해 전보다 19,200명이 줄었습니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이 0.55명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그동안 출산율이 1명을 넘었던 세종특별시마저 0.97명으로 내려와서 전국에서 1명을 넘은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지난해 사망자 수가 4년 만에 감소했지만 출생아 수가 더 많이 줄어서 우리나라 인구는 4년째 자연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여성의 평균 출산 연령은 33.6세로 한 해 전에 비해 0.1세 상승했습니다. 35살 이상 고령 산모 비중은 36.3%로 0.6%포인트 늘었습니다. 2021년 기준 OECD 국가 평균 합계 출산율은 1.58명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높은 3명이고 이웃 일본도 1.3명으로 1을 넘겼는데 우리나라는 0.81명으로 최하위입니다. 통계청은 출산율이 올해는 0.68명, 내년은 0.65명으로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승은입니다. 둘째 출산으로 첫째 아이를 돌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 다자녀 가정에 최대 100만 원이 신규 지급됩니다. 서울시는 맞벌이, 출산 등으로 양육 공백이 생긴 12세 이하 아동 가정에 올해 총 100억 원을 투입해서 서울형 아이 돌봄을 대폭 확대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둘째 이상 출산으로 12세 이하 기존 자녀 돌봄에 공백이 발생한 가정 중 정부의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입니다. 친족 간의 혼인금지 범위를 8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안한 연구 용역 결과를 두고 논란이 일자 법무부가 진화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입장문을 통해 친족 간 혼인금지에 대한 기초조사를 위해서 다양한 국가 법제 등에 대한 전문가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며 법무부의 개정 방안이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가족법 특별위원회 검토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시대 변화와 국민 정서를 반영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현소혜 교수는 혼인금지 범위가 8촌에서 4촌으로 축소돼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정부가 의사단체 관계자들을 고발하면서 의료인이 보험에 가입하면 의료사고가 나도 처벌 부담을 줄여주는 의료사고 처리 특례 법안을 내놨습니다. 또 PA 간호사 시범 사업을 본격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이런 의료계를 둘러싼 법적인 문제 짚어보고요. 또 서희철 교사 순직 인정 등 화제가 되고 있는 사안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의료사고 특례법부터 짚어볼게요. 일단 정부에서 취지는 사실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들의 사법인 부담을 좀 줄여주자는 취지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 담겼습니까? 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결국은 의료 사고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와 관련돼서 일단 원칙을 보면은요. 현재로서는 업무상 과실로 만약에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했을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사가, 만약에 사람이 상해의 결과에 이를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상 죄로 처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의료 행위 과정에서 만약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사나 치상으로 형사적인 고소를 할 경우에는 수사가 진행되고 필요하다면 기소를 하는데요. 네.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료사고와 같은 경우에 책임보험과 종합보험 등을 이제 가입을 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의료 행위와 관련해서 모든 의료 행위를 전제로 했을 때는 당사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소를 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을 추가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책임보험이기 때문에 마치 교통사고 처리와 관련돼서 종합보험처럼 책임보험처럼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야 하는데요. 종합보험 같은 경우를 가입할 경우에는 필수 의료, 즉 소위 말해서 사람의 생명과 분만이라든지 이렇게 네. 필수적인 의료들이 있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상해에 이르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중상해 같은 경우, 상해의 경우에는 처벌을 아예 안 하도록 공소를 제기하지 않도록 하고요. 그리고 사망에 이른 경우에도 형을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결국 의료 사고와 관련해서 기존의 형법 체계로서 공소가 제기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필수 의료와 관련된 종합보험 가입자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상 형을 감면하는 그런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동안 이런 사법적인 부담이 의사들이 필수 의료 분야를 기피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의료계 현장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 요구를 해왔는데 이번 정부의 발표로 인해서 그 의사들의 반응이 어떤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은 지금 갑자기 평시에 이런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이 나온 게 아니라 예. 어찌 보면은 이제 지금 극한 대립 중에서 비상 나온다 상황에서.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법률에 대한 의견들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일단 두 가지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기존의 여러 가지 의료계에서 요청했던 내용들이 일부 반영된 부분이 있지만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 혹은 이제 여기서 중상해 같은 경우에는 또 위헌 여지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사망의 경우에는 여전히 형이 완전히 면제가 되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해서 감경될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본격적으로 해당되는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하고 그러진 않기 때문에 아직 반응은 더 봐야 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이 의료와 관련돼 가지고는 몇 가지 좀 법률적 특수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료 행위와 관련돼서는 상당 부분을 침습적이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어떤 뜻입니까? 침습이라는 게 우리 일반어는 많이 안 쓰는데 가령 수술을 한다. 뭘 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그 목적과 동기를 모르는 상태에서 봤을 때는 어떤 사람의 몸을 예를 들어서 자르거나 이렇게 하는 소위 말해서 침해하거나 들어가는 이런 형태의 경우가 의료행위는 늘 들어가게 되어 있죠. 예. 기본적으로는 특별한 다른 배경이 없는 이상은 상해가 수반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수술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상당한 위험성이 늘 존재한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의료인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늘 얘기하는 거는 결국은 환자들 같은 경우에도 사망이나 상해의 결과가 있는 위험성이 있는 환자들의 경우에 만약에 이런 위험성 있는 환자들의 위험을 감수하고 의료행위를 했다가 그 위험이 실현됐을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형사처벌들 같은 굉장히 가혹한 처벌이 이루어진다면 예. 자신들은 이런 행위들을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에서는 특히나 필수 의료의 경우에는 이 과정에 있어가지고 형을 감면, 소위 말해서 아예 형사처벌을 안 받도록 하거나 혹은 형사처벌을 굉장히 감경할 수 있는 것들을 종합보험을 가입하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하겠다는 것이 취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다만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환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현재 이제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의료사고 관련해서 여전히 굉장히 어렵고 잘 되지 않고 특히나 책임 증명이나 규명이 안 된 상태에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런 처리 특례법이 나오게 된다면은 오히려 환자들 보호가 안 되는 것이냐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발표 보다 보니까 환자들 지금 말씀해 주셨잖아요. 사실 환자들은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 충분한 피해 보상에 대한 내용은 그럼 앞으로 공청회 같은 걸 통해서 좀 더해질 수 있는 겁니까? 네, 일단은 이번에
의료사고 특례법의 가장 큰 취지로 일단 아직 법이 통과된 건 아니고 예. 정부가 발의하더라도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겠지만요. 핵심적인 취지는 의료와 관련돼서 필수 의료 행위 등 특히나 의료인진들이 지는 형사적인 책임은 최대한 감면해주고 그리고 대신에 보상과 관련돼 가지고는 지금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투트랙으로 일단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의료인들이 가장 요구하는 형사 책임에 대한 리스크, 위험을 감소시켜달라는 요구와 그리고 환자들이 많이 요구하는 실제로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소위 말해서 보상받고 배상받는 것들이 굉장히 예. 어려운데 이거를 수월하게 해달라는 것들 양자를 균형 있게 하기 위해서 발의를 했다고 일단은 정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한다면은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보상의 한도와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또 의무 가입 여부들도 확인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책임보험이 있고 종합보험이 있는데요. 두 가지 약간 다릅니다. 책임보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금 법률안을 발표하겠다고 하는 정부 입장에 따르면은 모두가 의무 가입, 그러니까 모든 의사들이 가입해야 하고요. 마치 우리 자동차처럼요. 예. 그리고 보상 한도도 정해져 있고 커버 범위는 모든 의료 행위가 일단은 대상이 되지만 이러한 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해가지고 언제나 형이 감면되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해서 당사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경우에만 기소를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역으로 말하면 고소를 할 경우에는 당연히 기소가 될 수가 있는 거겠죠. 반면에 종합보험 같은 경우에는 예. 모든 이제 의료인들이 의무적으로 가입되는 걸 전제로 하는 건 아니고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지만은 이럴 경우에는 이제 보상 한도가 없고 피해를 전액 보상하게 되고 그리고 필수 의료 관련된 행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예 공소를 제기하지 못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들이 일부 제한 조건들이 걸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경우에 그러면은 종합보험을 가입을 안 한 곳들은 어떻게 되느냐? 여전히 여기는 적용이 되지가 않겠죠. 예.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환자분들 중에서 만약 아직 여기 공식적인 입장이 나올 만큼의 그 논의가 무르익지는 않았지만요. 예.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보상에 대한 금액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가 규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예, 입증 책임이죠.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법상으로는 기본 원칙은 원고, 즉 청구하는 쪽에서 손해 발생이 이 사람으로 인해서 발생했다는 것, 즉 손해배상 책임이 이 사람한테 있다는 것과 그 범위까지도 입증을 해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의료인과 비의료인 간에 이런 책임 규명과 관련된 소송을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네. 실제로는 이제 의료와 관련된 사고와 관련된 보상과 배상과 관련돼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들은 입증 책임과 관련된 부분인데 결국 이 법이 통과돼서 보상은 수월하게 해주겠다라고 하지만은 그것이 얼마나 잘 되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 제기나 의문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 아직 사실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야기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는데 외국에서 혹시 비슷한 법을 시행하는 국가가 있습니까? 네, 일단 우리 정부 스스로 밝힌 것처럼 세계 최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소위 말해서 전면적으로 의료사고에 관해서 의료인들의 책임을 어느 일정한 요건하에 면제할 수 있는 그런 법률은 제가 적어도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물론 이제 전 세계가 넓으니까 뭐 어디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요. 일반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그래서 유례가 없는 법률인 건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연역적으로는 가장 유사한 아마 참고를 삼은 것은 아마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종합보험 책임보험 가입한 운전자의 사고와 관련돼 가지고는 일정한 경우에 이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이게 형사적인 처벌을 면제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참조해 가지고 만들어진 법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대로 교통사고 특례법을 벤치마킹했다고는 하는데 이게 일각에서는 우발적인 교통사고랑 어떻게 이런 위험을 감수한 의료 상황이랑 사고랑 동일선상에서 비교를 하느냐 이런 지적들이 있던데 이건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거는 의료인들 그리고 환자들 양쪽에서 다 있는 얘기들이고요. 특히나 의료인들 입장에서는 의료 행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을 수반할 수밖에 없고 어찌 보면 의사들로서는 이 환자가 죽을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다는 거를 알면서도 그 위험을 감수하고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경우보다 더 강하게 의료인들이 보호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입장들이 있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제 교통사고에서의 주의 의무 위반의 결과와 그다음에 의료사고의 주의 의무 위반의 결과에 있어 가지고는
가지고는 분명한 차이가 있고 특히나 교통사고에서의 수범자라고 할 수 있는 의무자는 운전자들이잖아요. 예. 운전자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주의 의무의 수준과 또 굉장히 고도의 훈련을 받은 전문가들인 의료인들의 주의 의무의 수준에 있어 가지고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교통사고랑 동일한 선상에서 특례법을 하는 것이 맞느냐 또 이런 예. 의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문들이 있는데요. 참고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과 관련돼 가지고는 관련돼서 헌재에서 한번 위헌성 여부를 판단한 적도 있습니다. 예. 그때는 어떤 판단 내렸습니까? 네, 결론적으로는 중상해에 이른 경우, 피해자가 중상해에 이른 경우까지 소위 말해서 공소를 못하도록 하는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것은 위헌이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헌법소원을 제기한 쪽에서는 몇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요. 예. 하나는 국가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린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피해자가 재판 절차에서 진술할 권리라는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다. 세 번째는 결국은 이 자동차에 소위 말해서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가지고 여기에 따라서 형사적인 고소를 할 수 있냐 없느냐가 달라지는 건 평등권 침해다. 예.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헌재에서는 기본적으로 기본권 보호 의무를 저버린 것이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했지만 재판 절차 진술권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평등권은 중상해의 경우까지도 재판 고소를 못하게 하고 중상해 이상의 경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평등권과 재판 절차 진술권을 침해하다고 해서 위헌이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아마 구체적인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이제 중상해와 관련돼 가지고는 조금은 지금 헌재의 기존의 결정들을 판단을 해가지고 예. 구체적으로는 이 경우에도 완전히 면제하는 것들은 위헌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다다듬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 일단 위헌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다듬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피해 간호사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정부가 의료 공백 좀 완화하고자 피해 간호사들 의사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걸 일단 한시적으로 허용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가 않은 게 계속 문제가 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PA라는 게 지금 진료 보조 행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진료 보조 같은 경우에는 그 의사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아서 진료 보조를 하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구체적인 실무상으로는 어떤 범위까지가 허용되는지가 늘 문제가 되었고요. 실제로 관행적으로 이 정도는 이제 하는 부분들과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늘 애매하게 그레이 에리어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 가령 대표적으로 주사를 놓는 행위 이런 것들 사실 의사 선생님이 직접 주사를 놓는 경우보다 간호사분들이 놓는 게 훨씬 더 많았죠. 예.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체외 충격파 요법을 하는 거는 누가 할 수 있는 것인지 혹은 척수 마취를 할 때는 누가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있어가지고 지금까지는 구체적인 사안이 문제가 됐을 때 재판부에서 이거는 의료인만 할 수 있는 진료 행위, 의료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간호사가 할 경우에 위법이라고 해서 형사 처벌했던 사례 도 있다 보니까 문제가 됐는데요. 현재 같은 이제 대규모 파업 사태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기존에 했었던 범위도 있지만은 그보다 더 많은 행위들을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한 법적인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이 기준을 명확하게 잡고 또 이것을 할 수 있는 근거로서 시범 사업으로서 보건의료기본법상 특정한 어떤 절차에 따라 가지고 PA 간호사들의 역할들을 지정하고 규정함으로써 이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들의 법적인 위험성을 막아주기 위한 조치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것도 간호사들의 법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거라고는 하는데 지금 간호사들 입장 나온 거 보면 좀 회의적이더라고요. 이게 여전히 소송에 부담이 있다라는 목소리들 나오던데 의사들 집단행동 끝나고 다시 의료계가 정상화됐을 경우에 법적인 처벌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네, 실제로 과거에도 한번 이런 비슷한 사태에서 간호사분들에 대해 가지고 고발이 이루어졌던 사례들이 있고요. 물론 이제 여기에 있어 가지고 그 고소 고발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사법 처리의 어떤 통계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이제 지금까지의 어떤 재판의 경과들을 보면은 판례에서 이 진료 행위와 관련된 문제가 제기됐을 때 생각보다는 우리 재판부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판단합니다. 왜냐하면은 의료인만이 할 수 있는 행위가 의료 행위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의 상당수는 이거는 의료인이 직접 해야 하고 예를 들어서 혈액 투석이라든지 몇 가지 간호사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행위들 중에서도 사법 판단에 올라가면 이건 다 의료인이 하는데 왜 간호사가 했냐 예. 형사처벌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지금 간호사분들이 요청하는 가장 핵심적인 취지는 이거를 나중에 재판에 가가지고 재판부의 판단에 맡기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아예 정부가 뭐 어디까지 가능한지를 명확하게 해달라. 이미 기존의 판사들이 판례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판결례를 통해 가지고 했던 안 되는 걸
제외한 무엇은 가능하다고 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은 이제 병원장이 그 업무 범위를 좀 협의해서 정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명확하게 정하지 않고 시범 사업을 하면 이거 업무량만 많아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던데요. 네, 결국은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더 적극적인 의료 공백을 메꾸기 위한 노력을 하는 데 있어서 위험을 오히려 부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잘 만들어져야 한다는 요청일 수도 있고요. 예. 또 한편으로 더 나아가서는 향후 간호사들이 실제로 업무를 했지만은 오히려 인정받지 못했거나 예. 혹은 오히려 위험에 처했던 부분들을 이제는 법률적으로 잘 정립함으로써 역할을 더 확대하는 문제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시범 사업이라는 것, 각 병원장의 재량으로 한다면은 사실은 각 병원장의 재량이랑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명확한 기준이 되지는 못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 일시적인 방편일 뿐이지 앞으로의 이로 인한 위험성 자체에 대해 가지고 온전하게 방어할 수 있는 건 못 되지 않느냐는 게 간호사단체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의료계와 관련된 법적인 문제들 좀 얘기해봤고요. 그리고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나올 내용들이 좀 있어서요. 그것 좀 짚어볼게요. 일단 개정된 임대차 보호법 위헌이냐 아니냐에 대한 심판이 나올 텐데 그 어떤 내용입니까? 네, 아마 이제 임대차 보호법의 여러 내용 중에서도 가장 이제 논란도 됐고요. 또 가장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 중에 하나가 계약 갱신 청구권이 있고요. 소위 말해서 임차인이 추가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만약 요구를 하게 된다면은 계약 연장을 해줘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또 전월세 상한제가 있었죠. 임대료와 관련돼 가지고 폭을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게 2020년 7월에 통과가 됐고 이제 주거 안정 목적으로 당시 이제 통과가 됐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지금 청구인들은 자신의 재산권을 침해했다. 즉 내가 소유한 내 집에 있어가지고 임차인 계약을 갱신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계약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박탈당하고 재산의 처분과 관리에 관한 권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는 게 취지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시장 질서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가격을 더 올리거나 변동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경우에도 이 부분을 어떤 구체적인 금액으로 제한한 것도 또한 재산권 침해라는 것이 청구인들의 입장입니다. 예, 두 가지가 이제 핵심인 건데 계약갱신 청구권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 이 두 가지잖아요. 일단 오늘 위헌 심판에서 이 두 가지 다룰 때 어떤 게 쟁점이 될까요? 네, 결국은 기본권과 관련돼서 늘 볼 때는요. 기본권이 존재하고 근데 기본권 같은 경우에도 공익적인 목적으로 공공복리를 위해서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권과 관련돼 가지고는 구체적인 내용들에 있어서 상당한 제한이 법률로서 만들어질 수 있다는 헌법적 근거도 있고요. 다만 이것이 과도한지 여부를 하려면은 여러 가지 단계를 보게 됩니다. 이 입법의 목적이 정당한지 수단이 적합한지 그리고 이럴 경우에 법익이 균형, 즉 이로 인해서 재산권이 침해되는 정도와 이 재산권을 제한함으로써 공익을 달성하고자 하는 필요성을 비교하게 되고요. 만약에 그런 경우에도 최소한으로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없는지를 봐가지고 특히나 이 비례의 원칙상 이러한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경우에는 위헌으로 판단을 하고요. 이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서도 결국은 이 법이 도입된 취지와 그걸 통해서 달성하자 하는 공익의 크기 그리고 이로 인해 가지고 개개인들이 침해되는 재산권의 정도에 대한 비교 형량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위헌이 나오든 합헌 결정이 나오든 파장이 상당할 것 같은데 각각 파장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일단은 합헌이 나온다면 어쨌든 지금 법률을 기초로 해가지고 모든 재판 어떻게 보면 재산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특별하게 크게 달라지지는 않겠지만요. 위헌이 나올 경우에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이 계약갱신 요구권 등과 관련돼 가지고 여러 임대차 관계들이 정리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임대인이 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라는 조항 때문에 알고 보니까 집주인이 자신이 돌아와서 산다고 해가지고 비워줬는데 계약갱신을 안 하고 알고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 팔았거나 내놨거나 이랬을 경우에 손해배상 소송하는 소송도 요즘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거의 근거가 바로 해당되는 법률인데 오늘 만약 위헌 판결이 나오게 된다면은 사실은 위헌인 법률이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하는 소송이 또 사실은 실익이 없어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헌재 입장에서는 객관적으로 재산권의 침해가 과잉인지의 여부를 판단도 하겠지만은 한편으로는 이 판결로 인해 가지고 영향을 미칠 여러 가지 거래 질서에 관한 부분들 또한 많이 고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또 하나의 판결이 있는데요. 그 태아 상관별 금지법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할 텐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태아와 관련돼 가지고 원래 과거에 남아 선호 사상 등이 굉장히 심했고요. 그래서 성비 불균형도 굉장히 높았죠.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결국은 이 태아의 성으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성을 감별하고 낙태를 하거나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가지고 굉장히 임신 후반이라고 할 수 있는 임신 32주 이전에는 성감별을 하지 못하도록 성에 대해서 얘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너무 늦은 시기뿐만 아니라 또 남아 선호 사항이라는 것도 사실 굉장히 많이 완화된 부분들이 예. 있기 때문에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들이 있었고요. 이것이 기본적으로 이 태아의 성 정보에 대한 부모의 알 권리, 행복 추구권들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제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예. 이 해당 사안은 어떤 결과 예상하세요? 저는 이제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예. 아무래도 현실의 변화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해당되는 법률이 도입됐을 때는 당연히 부모로서는 아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뭐 준비하는 것들도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32주까지 모르게 했던 것들. 또 네. 실무적으로는 또 32주 전이라도 아름아름 이제 알려주고 현실적으로는 추상적으로는 좀 알려줬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들 고려했을 때 해당되는 법률을 유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적인 필요성은 굉장히 낮아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위헌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헌의 경우에는 정족수가 훨씬 더 높습니다. 예. 과반도 아니고 이제 9분 중에서 6분 이상이 위헌을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 가지고는 적어도 과거에 이 조항이 논쟁됐던 어떤 때보다도 위헌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여러 가지 법적 쟁점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군 복무 시절 동료 병사를 상대로 추행한 남성이 최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같은 부대 내에서 벌어진 괴롭힘 신고에 증거를 없앤 간부에게는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이런 피해를 겪은 남성은 이미 제대했지만 여전히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1년 입대한 A씨가 강원 인제군 3군단에서 겪은 일들은 악몽 그 자체였습니다. 동기인 변모 씨는 쉬고 있는 피해자 침대에 올라 신체를 접촉하거나 자고 있는데 손가락을 빠는 등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죽여버린다는 흉기 위협까지 당해야 했습니다. 저녁 후에도 그때 일 생각나서 가위도 많이 눌리거든요. 그래서 한 번 갔다 오는 군대 그냥 멋지게 다녀오고 싶었는데 다 더럽혀진 기분이라. 선임병들의 괴롭힘도 있었습니다. 당시 상병 김모 씨는 위병소 근무를 대신 서라는 부당 지시를 거부하자 다른 병사들이 있는 데서 욕설하고 모욕했습니다. 간부는 사건 무마에만 급급했습니다. 일병이던 피해자가 김상병에게 당한 괴롭힘을 알렸더니 징계위원회 간사이자 행정보급관이던 한모 상사는 피해자가 쓴 자술서를 파쇄해버리고 별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행정보호관이 이제 뭐 저를 그냥 예민한 놈, 유별난 놈 정도로 이제만 생각하고 저를 오히려 다른 부대로 내쫓고 싶어 하더라고요. 부대에서 도움을 구할 곳이 없다고 판단해 외부 조직인 군사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서야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군검찰은 강제추행과 특수협박 등 혐의로 변 씨를 재판에 넘겼고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추행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검찰과 피고인 모두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입니다. 진술서를 없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상사 역시 죄가 인정돼 지난해 군사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추행 가해자의 계속된 인격 모독과 무고죄 주장으로 1심 결과가 나고서야 제보를 결심했다는 피해자. 유죄는 인정됐지만 가해자와 비슷한 인상착의인 사람만 봐도 가슴이 내려앉을 정도로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교권 침해 논란을 촉발했던 서울 서초동 서희초등학교 교사 사망 교사에 대한 순직이 인정된 가운데 대전 교사노조는 서희초 교사의 순직 인정을 환영한다며 대전에서 숨진 초등교사의 순직도 인정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대전 유성교회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교사 A씨는 지난해 9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결국 숨졌고 교육청은 A씨가 학부모들로부터 장기간 교권 침해를 받아왔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배경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 씨를 세 번째 소환 조사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달 30일 첫 소환 이후 지난 7일과 14일에도 재차 서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을 대가로 서 씨가 항공사 취업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취업 과정 등을 확인하려 했지만 서 씨는 세 차례 모두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서 씨를 다시 소환할 경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할지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습격했던 10대 피의자에 대해서 경찰이 우발적인 범행으로 결론 내리고 오늘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전에 특정인을 상대로 범행을 계획했는지 또 공범이나 배후 세력은 없는지 확인했으나 특별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범행 당일 연예인 지망생이 해당 건물 식당에 예약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다리던 중에 배 의원을 만나 순간 무의식 중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범행에 사용했던 돌은 사건 당일 주거지 화단에서 주운 것으로 A군은 평소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돼서 돌을 들고 다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배달 기사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유명 DJ가 사고 당시 시속 100km로 달리면서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DJ 안모 씨는 오토바이와 사고를 내기 전 도로 중앙선을 넘어서 마주오던 차량을 들이받아 40대 남성을 다치게 한 뒤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어 시속 100km에 달하는 속도로 달리다가 40대 남성이 타고 있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고 사고 직전에도 브레이크를 전혀 밟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행 당시 안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1%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파악됐습니다. 충남 예산군이 운영하는 장애인 콜택시는 운전기사들 대부분이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이 직접 차를 몰면서 다른 교통약자를 돕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운영을 위탁받은 지체장애인협회가 이상한 원칙을 내세워서 장애인 운전기사 자리에 비장애인을 고용하기로 해서 노동자들이 반발한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남 예산군에서 장애인을 위한 콜택시를 운영하는 교통약자 지원센터입니다. 승객을 돕는 운전기사 대부분 장애인으로 1년 단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위탁 운영자인 지체장애인협회가 계약이 끝나는 운전기사 3명의 재지원을 일방적으로 배제해버렸습니다. 3월 달에 나가시는 분들이 3분 계신데 서류 전형에서 다 불합격을 시켰습니다. 대신 이 자리들은 모두 비장애인으로 채워지게 됐습니다.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운전기사는 모두 10명입니다. 지금은 그중 7명이 장애인이지만 머지않아 4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노동자들은 지체장애인협회가 장애인 고용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운영 규정을 무시했다고 호소했습니다. 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비장애인으로 채워 일을 하려고 하고 장애인들을 밀어내는지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협회는 원칙을 따랐다고 반박했습니다. 신입을 뽑는 채용 공고를 냈기 때문에 경력자인 기존 장애인 노동자들을 탈락시켰고 나머지 지원자가 전부 비장애인이라 그중에 뽑았을 뿐이라는 겁니다. 관리 책임자인 예산군은 어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고용 시 드는 추가 비용을 보전해주겠다고 기존 운전자 재계약을 유도하는 행정 지도까지 했지만 협회가 말을 듣지 않는다고 토로했습니다. 연장 계약을 하게 되면 호봉을 이제 인상시켜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을 하면 부담을 하겠다. 그런 뜻까지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콜택시 위수탁 계약서를 보면 협회는 군의 지시사항을 이행해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돼 있습니다. 장애인 노동자들은 이런 불합리한 일이 없도록 1년 단위 계약을 무기 계약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충남 다른 12개 시군 장애인 콜택시 운전기사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습니다. 예산군 역시 협회에 무기계약직 시행이 필요하다는 공문을 보냈지만 협회가 거부하면서 논의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군의회는 행정지도와 공문을 따르지 않는 협회에 예산군이 운영권 회수 등 더 강한 제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팀장, 즉 공무원분들이 파견, 사무국장 대행 업무를 보시고 문제를 원만히 해결한 후에 다시 행정으로 복귀하셨던 일들의 사례가 있습니다. 장애인 노동자들은 어렵게 구한 일자리가 이상한 원칙 때문에 빼앗기는 일이 없게 해달라며 군청 앞에서 매일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암호가 걸려 있어서 개인 신상 파악이 어려운 다크웹 등에서 가상자산을 활용해 마약류를 유통하고 매매한 450여 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오늘 필로폰 등 마약류를 사고 팔거나 투약한 452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익명성이 강한 다크웹과 텔레그램 같은 SNS를 통해서 마약류를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가상자산으로 돈을 보내고 특정 장소에 숨겨져 있는 마약류를 건네받는 던지기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경찰은 검거된 마약 사범 90% 가까이가 20, 30대였다면서 심지어 10대 청소년까지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에 있는 농장들에서 포도나무 100여 그루를 누군가 베어가서 경찰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대전 안산동과 반석동에 있는 농장 두 곳에서 각각 포도나무 50여 그루가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포도나무 밑동을 잘라 가져갔는데 이런 경우 다시 심어도 뿌리가 나지 않는다면서 범행 동기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해 농장들이 주변에 CCTV도 거의 없는 외진 곳에 있어서 수사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본 도쿄전력이 오늘 오전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4차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올해 들어 첫 오염수 해양 방류인데 최근 오염수 누출 같은 관리 문제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불안감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도쿄 현지 연결합니다. 김세호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올해 이시카와 노토반도 대지진 이후에 원전 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이번 4차 방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도쿄전력은 오늘 오전 11시 반쯤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1차에서 3차 방류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17일 동안 오염수 1,700톤을 원전 앞바다로 흘려보냅니다. 도쿄전력은 그동안 원전 주변 해역을 확인한 결과 방사성 물질이 모두 기준치 이하였다고 밝혔습니다. 3차까지 모두 25,035톤을 방류했고 이번 4차까지 모두 31,200톤의 오염수를 처분할 예정입니다. 네, 도쿄전력 측에서는 방류 이후에 지금까지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를 했지만 최근까지 잇따른 사고로 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올해 들어 지난 7일 오염수 정화 설비를 세척하던 중 건물 외부로 오염수 1.5톤이 유출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염된 토양을 제거해야 했는데요. 원래 닫혀 있어야 할 밸브 16개 가운데 10개가 열려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지난해 10월 오염수의 다액종 제거 설비를 세척하다 고농도 오염수가 튀어 작업자 1명이 입원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22일에는 부재 내 목재 소각 설비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수증기가 나와 화재 경보가 울리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사건들은 원전 안전 관리에 대한 불신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본 원자력 안전규제위원회는 최근 잇따른 사고는 안전 대책이 불충분하거나 원자로 등 규제법에 근거한 계획을 위반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원전 오염수 누출 사고와 관련해 도쿄전력에 대한 엄격한 지도 등으로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이 밖에 오염수 방류에 반발하며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에 나선 중국 등 주변국과의 갈등도 여전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일본에 있던 안중근 의사의 미공개 유무기 경매에서 13억 원에 낙찰돼 국내로 돌아왔습니다. 서울 옥션은 서울 분더샵 청담에서 진행된 경매에서 안중근 의사의 유목, 인심조석변 산색 고금동이 6억 원에 출품돼 13억 원에 낙찰됐다고 밝혔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아침 저녁으로 변하지만 산색은 예나 지금이나 같다는 의미의 이 유목에는 안희애사의 손 도장과 함께 1910년 3월 리순 감옥에서 썼다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애플이 10년 동안 공들여온 자율주행 전기차 애플카 개발을 포기하고 관련 직원들을 인공지능 AI 부서로 이동시킬 걸로 전해졌습니다. 테슬라와 차별화가 어려운 데다 경기 침체로 전기차 시장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또 최근 안전성 논란까지 일면서 자율주행 전기차가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애플이 올해 선보이려 했던 자율주행 전기차 모델입니다.
애플은 10년간 공을 들여 자율주행 전기차를 개발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를 접기로 하고 투입된 인력 2,000명에게 알렸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했습니다. 자율주행 전기차 프로젝트에 투입된 인력 상당수는 인공지능 AI 부서로 이동하는 것으로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자율주행 전기차 테슬라와 차별화가 어려운 데다 경기 침체로 전기차 시장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테슬라도 지난해 연말 자율주행 기능 오토파일럿이 다른 차량과 장애물을 인식하지 못하는 등의 결함으로 200만 대 넘게 리콜했습니다. 사실상 미국에서 팔린 거의 모든 테슬라 차량을 리콜한 겁니다. 리콜도 특정 부품을 교환하는 것이 아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운전자 경고를 강화하는 데 그쳐 비판이 일었습니다. It will be an improvement in safety. How much it improves safety, we don't know, but it's not going to be the improvement you would hope based on what other manufacturers are already doing for safety. 이달에는 샌프란시스코에선 군중이 자율주행차에 스프레이를 뿌리고 방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로스앤젤레스에서 자율주행차 서비스를 확대하려 하자 안전성을 우려하며 방위로 방화까지 한 겁니다. 이처럼 미국에서 자율주행 전기차는 경기 침체 파고에 안전성 논란까지 더해져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쿠팡이 창사 이래 14년 만에 처음으로 연간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발빠른 배송과 서비스로 성과를 냈지만 노동계와의 갈등과 블랙리스트 논란 등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3분기부터 흑자 행진을 했던 쿠팡이 첫 연간 흑자에도 성공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된 쿠팡은 지난해 6,174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다고 공시했습니다. 매출도 1년 전보다 20% 증가해 처음으로 3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창립 이후 물류 시스템 구축에만 6조 원 넘게 쏟아부은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겁니다. 기존의 대부분의 그 유통기업들은 오프라인 중심의 마트, 백화점, 편의점이었는데요. 쿠팡은 온라인 쇼핑몰이기 때문에 이제 뭔가 유통 흐름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완전히 넘어간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쿠팡의 성장은 로켓 배송이 발판이 됐습니다. 전국 30개 지역 100여 곳의 물류센터를 두고 거의 모든 연령대의 생활 앱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기에 월 회원제 멤버십 혜택으로 이용 고객들을 묶어두는 전략도 성공했습니다. 그 결과 분기에 한 번이라도 제품을 산 활성 고객은 2,100만 명, 회원도 1,40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가는 상장 이후 내리막길을 걸으며 지금까지 $20 선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쟁 업체들이 등장하고 뭐 이러면서 얼마나 지속 가능할 것이고 얼마나 이익을 계속 실현할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비관적으로 보는 것 때문에 그러지 않는가 싶어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지만 과로사 등으로 인한 노동계와의 갈등이나 최근 불거진 블랙리스트 논란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또 납품 단가를 두고 CJ제일제당과 11번가 등 국내 기업과 끊임없이 갈등을 빚고 있는 것도 극복해야 할 문제입니다. 여기에 무엇보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초저가 중국 이커머스의 대규모 공습을 이겨내야 하는 숙제도 안고 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오늘은 낮 동안 큰 추위 없이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내일은 충청 이남 지역에 비와 눈이 내리겠고요. 이후 3일절 연휴에는 꽃샘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자세한 날씨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고은재 캐스터. 네, 난제 한강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따뜻해서 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많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하늘은 흐리지만 큰 추위 없어서 야외 활동하기도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이곳 한강공원에도 산책을 즐기는 시민들의 모습이 점점 더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환절기인 만큼 일교차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낮 동안 온화해도 해가 지면 금세 쌀쌀해지니까요. 바깥에 계시다면 겉옷으로 체온 조절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비교적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 동안 경기와 인천, 충남, 북부 일부 지역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지만 그 밖에 대부분 지역에서는 하늘에 구름만 많은데요.
다만 내일은 충청 이남 지역에 추위를 부르는 비와 눈 소식이 있습니다. 비는 내일 아침 남부 해안과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전 중 그 밖에 충청 인원 곳곳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비의 양은 남해안에 최고 20mm, 그 밖에 내륙에 많게는 5에서 10mm가 예상되고요. 기온이 낮은 산간 지역에서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겠습니다. 제주 산간에 최고 10cm, 경남 서부 산간에도 최고 5cm의 눈이 쌓일 전망입니다. 비구름이 이불 역할을 하면서 내일 남부 지역에서는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3도, 광주 4도, 부산 6도 보이겠고요. 낮 동안에는 비가 내리면서 점차 찬바람이 불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 9도, 대전과 광주 7도 예상됩니다. 내일 내리는 비와 눈은 밤이면 대부분 잦아들겠고요. 비가 내리면서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서 3일절 연휴에는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3일절인 모레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5도 보이겠고 한낮에도 기온은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이 꽃샘 추위는 토요일 아침에 절정에 달한 뒤 점차 누그러들 전망입니다. 내일까지 동해안 지역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고은재입니다. 네, 총선이 이제 4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공천 문제로 여야 모두 시끌시끌한 상황입니다. 오늘 전국 현안들 김성태 전 의원과 함께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예, 조금 홀가분해 보이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하네요. 예. 뭐 정치인 입장에서 특히 총선에 네. 출마를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되면 대단히 불행하고 개인적으로는 네. 상당히 어려운 신경이고 또 그 신경을 또 자신이 잘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아마 가장 수준 높은 내공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공천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합의해서 추천하는 것이고 또 그 추천은 공정하고 이제 정당하게 이제 이루어진 추천이어야 된다. 그래서 공천인데 뭐 이 당이든 저 당이든 아무래도 그 공천은 나름 이기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거든요. 과정이고 절차인데 뭐 이 과정과 절차 속에서도 많은 사람이 또 헌신과 희생이 필요한 거고 또 고통이 수반되는 그런 과정이죠. 희생 말씀하셨는데 희생, 뭐 헌신 이런 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얘기 들을 때 좀 어떠셨어요? 그렇습니다. 저도 뭐 저 자신이 뭐 이 YTN 본사 다리만 건너가면은 가양대교를 건너가면은 저 지역구인데 20년 넘게 지역구를 유지하고 관리하면서 또 기반을 쌓아온 뭐 그런 곳에서 출마를 할 수 없는 여건이 됐다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불행한 일이죠. 그렇지만은 나 자신이 죽어서 또 우리 당이 또 살고 또 이번 4월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라면은 내 자신이 또 헌신하고 희생하는 막 그 길로 가는 게 내가 이제 이 당에 또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겠냐. 그래서 이제 뭐 선당 후사로 백의종군을 한다는 그런 입장을 가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강서울은 좀 후보자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박대수 의원이 사퇴한 상황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좀. 그래서 이제 참 뭐 그 친구도 나름 뭐 뜻을 가졌지만은 사실상 이 정치인들 특히 어느 지역이든 마찬가지지만은 이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공천만 받는다고 와서 뭐 그 유권자들이 지역구 주민들이 하루아침에 그냥 뭐 무조건 투표해 주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균형적이고 상식적인 그런 모든 여건이 갖춰졌을 때 수도권 유권자들의 마음은 움직이는 것이지 뭐 총선 시기 다 됐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뭐 이렇게 한번 깃발을 꽂겠다. 그게 여의치가 않는 거죠. 여의치가 않으니까 본인도 이제 판단을 한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공천 좀 약
각 당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 바로 이제 좀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저희가 이제 녹취를 좀 준비했는데요. 임 전 비서실장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좀 들으셨을 텐데 이 내용부터 먼저 듣고 좀 이야기를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 전 실장의 기자회견 내용 들어보시죠. 양산 회동에서 이재명 대표가 굳게 약속한 명문 정당과 용광로 통합을 믿었습니다. 지금은 그저 참담할 뿐입니다. 통합을 위한 마지막 다리마저 외면하고 홀로 이재명 대표만으로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이번 선거는 질 수 없는 선거이고 져서는 안 되는 선거입니다. 민주당은 하나일 때 승리했습니다. 중구 성동구 갑에 대한 의결사항을 제고해 주십시오. 자, 일종의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지도부를 향해서 이거 안 되면은 본인도 어떤 행동을 취하겠다 이런 것을 들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렇습니다. 흔히 말하는 저게 이제 오늘 기자회견의 내용은 이제 마지막으로 나를 다시 한번 더 신중한 검토를 당해서 해주지 않으면은 이제 내 갈 길 가겠다는 그런 마지막 이제 탈당 무소속 혹은 그런 이제 선전포고죠. 또 한편으로는 명분을 또 축적하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이고. 네.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지금 이재명 당 지도부 그러니까 이재명 최고위원회 최종 의결을 거치기 전까지는 나의 거치는 섣부른 행동을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나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해달라. 이게 오늘 임종석 위원의 뭐 그런 기자회견의 핵심 내용이죠. 그러니까 최후 통첩 같이 좀 들린 느낌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예. 근데 상징적인 의미가 좀 있습니다. 비명계 의원들이 구심점을 역할을 할 수 있는 지금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결단을 내립니다. 탈당을 결단을 한다면 혼자 나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집단 탈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지 보시는지. 그러니까 이 명문의 약속과 명문이라는 건 이재명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그 약속을 말하는 거죠. 네. 이런 명문의 약속과 통합은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총선 승리와 또 윤석열 정부 폭정을 심판하기 위한 그런 기본 전제다. 이걸 이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이제 깔은 건데 그 약속을 쉽게 양산에서 이재명 지금 당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약속하지 않느냐. 그 약속을 왜 지금 지키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임종석 실장의 마지막 최후 통첩이 이재명 대표로부터 저는 수용되어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쉽지 않을 것이다. 예. 그게 이제 오늘 이제 민주당 아침에 이제 최고위원 회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정청래 최고위원이 발언을 한 내용이 그게 정확하게 답이 다 나와요. 네. 민주당 김대중 노무현 뭐 문재인에서 지금 이재명으로 깃발과 상징이 이제 개성됐다. 예. 그 민주당을 지지하는 진보 국민 세력들은 상징과 깃발인 그런 김대중을 응원하고 또 노무현과 문재인을 지키고 이제는 지금은 이재명 대표의 꿈을 향해서 지키고자 한다. 예. 이재명 대통령의 꿈을 지키기 위한 이번 공천의 이 고뇌의 참 결심이다. 왜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기 위한 그 고뇌의 참 결단과 결심에 이런 엄청난 저항과 반발이 있지만 이것 때문에 자신들이 가고자 하는 길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걸 너무나 명확하게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뭐 임종석 전 비서실장 그리고 오늘 뭐 홍영표 전 대표를 포함한 많은 인사들이 사실상 컷오프 대상으로 전략 공간으로 지금 넘겨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볼 때는 크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을 필요할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음 대통령을 위해서 이번 공천은 확실한 이재명 당으로 만들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너네들이 왜 공정한 시스템 공천에 대해서 시비 거느냐 이런 이야기죠. 그렇다면 정말 비명계 의원들이 집단 탈당을 한다거나 이런 움직임이 일어난다면 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좀 등판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뭐 총선에서 직접적인 등판은 아니겠지만은 흔히 말하는 이제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뭐 좀 처신은 이재명 당대표 체제 하에서 과거에 이제 친문 세력들을 일정 부분 자기가 지켜주고 보호하면서 이번 4월 공천에서도 일정 부분 공천까지 담보를 해냄으로써 그렇게 이제 흔히 말하는 명문 이 민주당을 지켜나가겠다. 이게 이제 깨진 마당이니까 아마 문재인 깨졌다. 전 대통령의 처신은 상당히 힘들어질 것이고 또 한쪽으로는 이제 조국 신당을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용인을 했잖아요. 즉 그 말은 문파. 그래 지금은 이재명 대표의 개딸의 시대지만은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또 문파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략적 동거를 일정 부분 했지만은 이제 그 전략적 동거는 이번 이제 4월 민주당 공천을 통해서 이제 웬만큼 깨진다고 봐야 되겠죠. 깨진다. 그러니까 당의 질서 체계가 확실히 이재명 대표 중심의 미래 대통령 권력을 만드는 그런 홍위병 세력 중심으로 재편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분석했어요? 그럼 이게 그 선거학적으로 볼 때 중도층에 영향을 어떻게 끼치느냐도 궁금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쉽지 않는 선거가 되는 이걸 것이냐. 국민의힘 입장에서 민주당 공천이 저렇게 공천 파동이 이제 국민들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또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이 이렇게 분열을 가져가는 그런 갈등을 이렇게 지금은 보지만은 그래도 일정 부분 공천 국면은 아마 이번 주말 지나면은 이제 웬만큼 판가름이 나버립니다. 그럼 민주당이 그냥 있을 사람들이 아니죠. 다시 이제 윤석열 정부 2년 정권 심판론이 나올 것이고 또 뭐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국면 전환을 시도할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기는 공천을 위해서 마지막 이제 처절한 몸부림을 잘 해야죠. 41일이라는 시간이 선거에 있어서는 상당히 긴 시간이군요. 선거 전략이 바뀔 수 있고 국면 전환도 할 수 있고. 전에는 이제 사실상 총선 부도는 한 3개월이면 굳어져 버린다 그랬어요. 이게 3개월 이전에 총선의 판세를 갖다 뒤집지 못하면은 사실상 그 총선은 실패하고 만다는 건데 요즘 시대 같은 경우는 불과 보름, 총선 보름 전까지 이 상황이 많은 변화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42일은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여러 번 판세가 또 이렇게 요동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절대적인 안심이 될 수 없죠. 안심이 아니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저런 뭐 공천 파동을 만들어내니까 반전의 계기를 나름 안정적인 공천과 그리고 이기는 공천을 시스템 공천으로 이렇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만들어가면서 뭐 이렇게 집권당의 면모를 갖추는 이런 모습들이 국민들에게 안정스럽게 보이는 것은 틀림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너무 안정만 추구하다가 변화와 혁신이 소홀해져 버리면은 언제든지 수도권 유권자들은 마음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계속 선거를 치러왔고 수도권에서 계속 치러왔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건데 국민의힘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 그렇다면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변화와 혁신이 없으면 바로 돌아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지금 현역 코너프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기 나오는 것이 그리고 결국에 이제 좀 후반대 공천되는 걸 보니까 결국은 뭐 친윤 다 살아났잖아 이런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지금 현재 뭐 친윤 비윤으로 나누고 친윤 일부 인사들이 뭐 공천이 됐다고 해서 또 뭐 용산이 주도하는 공천이 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건 전혀 아니죠. 왜냐하면은 원희룡 장관이 인천 계양을 가고 또 박민식 전 장관도 이제 영등포 올에서 이제 또 경선을 포기하는 그런 결심도 나고 이런 분들 다 험지를 선택한 거죠. 그런 많은 험지에서 뛰고 있는 그런 주자들이 아마 올 내일 다음 주 초면은 그 경선 과정이 거의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공천은 그래도 뭐 시스템 공천에서 그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뭐 이런 뭐 윤심 공천이다 또 뭐 낙하산 뭐 검사 공천이 될 거다 뭐 이런 우려는 다 없어졌잖아요. 그렇지만은 이제 변화와 핵심적인 측면에서는 좀
저희들이 이제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게 지난 20대, 21대 그러니까 2020년도에 21대 총선 같은 경우는 그때 뭐 거의 우리가 뭐 160석, 170석 할 것처럼 이기는 뭐 선거가 될 것 같았지만은 그때 한교안 대표, 김영호 공관위 체제에서 뭐 공천을 좀 행편없이 하는 바람에 우리는 100석 겨우 넘기는 이런 수모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20대 새누리당 공천 당시에도 무려 180석을 내다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때 박근혜 대통령 중심의 청와대 흔히 말하는 진박 간별 공천에서 국민들이 특히 수도권 유권자들은 180도 외면해 버렸습니다. 그 결과는 또 122석에 참패한 거죠. 그렇듯이 진정한 이제 게임은 지금부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다. 자, 그렇다면 현역 의원이 8명이 이제 곧 영남권 지역에 포함된 2차 경선 결과에서 경선 결과를 받아들이게 될 텐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탈락하게 되면은 현역 의원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좀 잡음이 들릴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번에 국민의힘 현역 의원 입장에서는 어떤 경우든 불평과 불만이 그렇게 나올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요? 이 시스템 공천은 어떻게 보면 과거의 현역들 인위적으로 지난 21대 총선 같은 경우에도 영남권만 하더라도 무려 43.5%, 한 44%를 날려버렸지 않습니까? 경선까지 일단 지금 치르긴 했으니까. 가장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경선 비록 감삼점을 통해서 뭐 다선 의원들에 대해서 그런 뭐 페널티가 있었지만은 그래도 공정한 경선 절차는 만들어졌거든요. 이것처럼 뭐 선수 있는 의원들 입장에서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스템 공천에서 뭐 비록 영남권 의원들 일부가 좀 탈락하는 경우가 나오더라도 이걸로 인해서 당의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뭐 별도의 정치적 행위를 하기는 아마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 18명에 대한 결과가 이제 나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국민 추천제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강남, 뭐 영남 가장 관심 가는 지역에 대해서. 근데 이것을 한편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지금 29일 날 쌍특검법을 민주당이 얘기했지만 지금 이게 안 될 가능성이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시간을 끄는 거 아니냐. 결국에는 방탄용 아니냐. 지금 결국에는 이 경선을 늦추고 공천 늦추는 것이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궁금합니다. 저는 그래 원래 이제 내일 29일 날 이제 최종적으로 더 이상 이제 선거구 획정을 미룰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선거구 획정도 이루어져야 후보가 확정이 될 수 있는 것인데 그 지역 유권자 국민들을 너무나 무시하는 처사죠 지금 국회가. 그런데 29일 날 그렇게 본회의를 통해서 선거구 획정도 이루어지고 또 도이치모터스 특검 법안의 제2 요구에 대한 표결도 이루어질 걸로 이렇게 다들 여야 간에 웬만큼 다 국회 일정에 합의가 됐었는데 이걸 또 오늘 와서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다시 보이콧하고 좀 시간을 연기하겠다는 것은 이건 상당히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게 깔려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가 결국 민주당에게 뭐 유리할지 국민의힘에게서 유리할지 이거는 볼 수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공천이 더 이상 뭐 지연되어지고 서로 눈치 보고 이러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정정당당하게 가야 되는 거죠. 그럼 이 국민 추천제 하는 것도 시간 끄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렇죠. 국민의힘은 이제 뭐 영남권 특히 불출마 지역이라든지 뭐 재배치 지역이라든지 특히 수도권 서울의 이제 강남권 일부의 그런 지역들인데 아주 제한적인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시간들을 끌 필요가 없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알겠습니다. 잠깐 지금 방금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해드리고 계속 이야기를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계약갱신권과 전월세 상한 개정에 대해서 임대차 보호법이 위헌이 아니냐 이런 지금 소송이 제기가 됐죠. 헌법재판소 결정은 합헌이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 그러니까 다시 갱신을 할 때 5%밖에 올리지 못하는 것, 그리고 한 번 더 살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결국에는 개개인의 어떤 그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위헌 소송이 났는데요. 이 규정을 했던 주택임대차 보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2020년 개정된
주택임대차 보호법,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에 집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도록 했죠. 임대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사실상 확대했고요. 전세와 월세 인상률도 5% 이내로 제한을 했습니다. 주택 임대인인 청구인들은 계약갱신 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으로 재산권이 침해됐다면서 심판은 청구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결과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 이 법이 합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저 부분도 임차인을 결국 보호하는 헌재의 판단이 있은 거네요. 임차인의 그 임차인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3지대 질문도 꼭 드리고 싶어가지고요. 오시는 대기실에서 이준석 대표 만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얘기 혹시 나오셨어요? 이준석 대표 시절에 저도 이제 국민의힘도 당의 중앙위 의장을 하면서 같이 이제 대선을 위해서 또 머리를 맞대고 그런 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항상 뭐 반가우면서도 또 때로는 안타깝고 아쉬운 그런 만감이 교차하죠. 뭐 그런 측면에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이제 본인이 개혁신당에서 본인도 이제 지역구 출마를 기정사실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전에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은 원래 내일 국회에서 선거구역 획정안이 이루어지면은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런 신설 선거구에 본인이 정치적 어떤 그 결심을 할 수 있는 그런 아마 지역구들이 보일 건데 저게 또 지연되는 바람에 이준석 대표의 판단과 결심도 자연스럽게 지연될 수밖에 없고 개혁신당은 이제 뭐 이낙연 전 대표의 입장도 새로운 미래도 마찬가지고 각자의 어떤 정당의 출범 목표, 목적에 맞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부터 이제 가게 될 것 같아요. 어떤 얘기 나오셨는지 궁금한데 혹시 뭐 도와달라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를 너무 쉽게 그렇게 할 정도는 아니죠. 그럼 어떤 조언 좀 해주셨나요? 저는 뭐 이런 이야기를 했죠. 아직 젊으시니까 이 역시 가정과 절차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가 시련과 고통 이런 가정을 겪으면서 단단하게 또 야물어주고 때가 또 오는 것이니까 힘들고 어렵더라도 잘 이겨내시라 그런 정도 덕담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전 의원과 함께 정치 현안들 살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근에 파키스탄 법원에서요. 파키스탄 총리 부패 혐의로 14년의 징역형이 선고됐고요. 그 부인도 선고가 됐는데 사유가 뭐냐면 그 총리 재직 시설에 국빈용 선물을 받았고 이거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착복했다는 게 14년형의 사유였습니다. 알고 계세요? 그 뉴스는 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배우자가 고가의 명품백 선물 받는 장면이 언론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보셨습니까? 저는 못 보셨습니까? 장면만. 이거 보세요. 거기 요게 화면을 봐주세요. 남북 문제에 좀 나설 생각이다. 자, 이거만큼 이렇게 심각한 우리 사회에서 큰 사건이 없습니다. 네. 어떻게 관련이 없는 이슈를 정치적으로 합니까? 이거는 정치적인 공격이고 이거는 청문회를 파행으로 이끌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건데 이런 것이 어떻게 우리 정치인들이 정치 공세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 몰카 공작했는 거 이런 거 틀어가지고 여기서 입장을 물어보고 난처하게 만들고 저도 단체장 했던 분이 법인카드로 과일 1,000만 원씩 사 먹고 샴푸 사고 일제 샴푸 사고 초밥 먹고 이런 거 안 물어보려고 합니다. 제9항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에 대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을 위한 입법 폭주를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현재 민주당은 공천 파동으로 당내에서 복마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재명 사천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당 안팎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입법 폭주도 민생을 위한 것이 아니면 자신들에게 집중된 비판의 시선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범죄 혐의자도 오케이, 종북 세력도 오케이, 전과자도 오케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오케이입니다. 아니 마지막 상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죠? 네? 아프죠? 마지막 상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간사님이? 수준을 높여, 수준을 높여. 이게 정치가 뭡니까 이게? 이게 뭡니까? 지금 토론 시간에 이 내용과는 상관없는 얘기로 토론을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9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의료 공백으로 인한 피해 신고가 모두 300건을 넘어섰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 신고 지원센터에 어제 하루 26건이 새로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접수된 신고는 모두 304건으로 늘었습니다. 정부가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29일을 하루 앞두고 전공의 대표자 등의 집에 찾아가 업무 개시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으로 현장에 돌아올 것을 명령했지만 수취가 안 된 걸로 확인된 일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갔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사법 절차를 앞두고 업무 개시 명령의 송달 효력을 확실히 하기 위한 걸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업무 복귀 시한인 내일 이후 첫 정상 근무일인 3월 4일부터 미복귀 전공의 수를 파악한 뒤 법적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에게 정부가 2월 안에 복귀하지 않으면 면허 정지와 사법 절차가 불가피할 거라고 최후 통첩을 했는데요. 특히 면허 정지 기간을 최소 3개월로 명시했는데 전공의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건지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이 일주일 넘게 이어지자 정부가 최종 복귀 시한을 못 박았습니다. 2월 마지막 날까지 복귀하면 어떤 책임도 묻지 않겠다며 3월부터는 최소 3개월 이상 면허를 정지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최소 3개월의 면허 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 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합니다. 면허 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 취업 등 이후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는 이 석 달이 정해진 수련 기간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전공의들에게 결정적인 시간이라는 겁니다. 과목별로 4년 수련 전공의는 최소 3년 10개월, 3년 수련 전공의는 2년 10개월을 일해야 전문의 시험을 볼 자격이 주어집니다. 인턴 의사들도 1년 12달 중 최소 10달 이상 근무해야 수료할 수 있습니다. 2달 넘게 쉬게 되면 한 해를 통째로 날리고 결과적으로 전체 수련 일정이 1년 미뤄지는 겁니다. 정부가 면허 정지 기간을 최소 3개월로 명시한 것도 이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면허 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은 업무 개시 명령에 불응한 모든 전공의가 처분 대상이라 더 큰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가담 정도라든지 주동자 여부 이런 것들에 대해 따라서 수사 여부를 결정하는 게 가능한데요. 행정법상으로는 일괄적으로 모든 그 가담자한테 동일한 처분을 하는 게 가능하고 그게 오히려 이제 평등의 원칙에 맞다라고 이제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간호사들이 채우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각 병원장이 재량으로 정하게 해 의료사고 등 분쟁의 책임을 일선 병원이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전공의 업무를 다른 직군이 대신하는 데 한계가 명확한 만큼 정부의 최후 통첩에 얼마나 많은 전공의가 반응할지에 따라 의료 공백 확산 여부에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임신 32주 이전의 태아 성별을 부모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의료법 제20조 2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위헌 결정을 했습니다. 이 조항은 임신 32주 이전까지는 의료진이 부모 등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면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는 임신 기간 내내 태아 성별 감정을 금지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이듬해 임신 32주부터는 성별을 알려줄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지만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부모의 알 권리를 위해 모든 임신 기간에 태아 성별 고지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전현직 간부를 고발하고 전공의들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직접 전달한 정부의 조치를 두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의 모습이 처벌을 통한 겁박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는 전체주의 국가로 변모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공개된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은 초안에 대해 사망사고가 면책이 아닌 감경의 대상에 불과하고 고의에 의하지 않은 과실들도 다수 포함돼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이 계속되는 가운데 고려대 의대 교수들이 정부에게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체계 문제를 원점에서 재논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회는 오늘 복지부와 경찰이 필수의료 최전선에서 고된 업무를 묵묵히 해온 전공의들을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며 부적절한 언행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 사직 등 집단 행동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 응급실을 찾아달라는 구급대원들의 요청이 급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소방청은 지난 16일부터 26일까지 구급상황관리센터의 하루 평균 병원 선정 건수는 66건으로 지난해 2월 평균보다 73.7%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에서 전세 사기를 당해 세상을 떠난 첫 번째 희생자 일주기를 맞아 피해자 단체들이 모여서 내일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정치권이 사안을 정쟁으로 삼지 말고 신속하게 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피해자들에게는 지금 삶이 걸린 문제고 전 재산이 걸린 문제고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이것을 정쟁화시켜서 이 문제를 이렇게 다루십니까? 양심이 있으시면 더 이상 이거 정쟁의 재료로 삼지 마시고 정말 기본적으로 처리해야 될 민생입니다. 여야가 마음을 합해서 처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고 지금도 건물이 경로로 넘어가는 가운데 개인 위생을 생각하는 젊은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실효성 있는 성비리 특별법은 반드시 튼튼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좋은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피해만 생각하지 마시고 더 나은 대한민국 미래를 그릴 줄 아는 정부와 국민의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산에서 100억 원대 전세 사기 의혹이 불거져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건물 16채를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A씨는 100여 가구 세입자에게 보증금 170억 원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한 혐의로 고소됐습니다. 경찰은 세입자들에게 집을 소개한 50대 중개보조원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회초년생에게 이른바 깡통전세 매물을 계약하도록 유도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23명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전세금보다 매매 가격이 낮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신축 빌라 매물 등을 계약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부동산 인터넷 카페에 중개 수수료가 무료라며 광고글을 올려서 피해자를 모집하고 임대인으로부터 높은 보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 서울시가 시공사 GS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1개월 처분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GS건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는 공익사업 무분별한 토지 수용을 막기 위해서 국토교통부 산하의 중토위, 즉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한 공익성 심사를 의무화했습니다. 하지만 심사 요건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서 전국 곳곳에서 토지 수용 보상을 놓고 갈등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제보는 Y 이승윤 기자입니다. 경기도 김포 풍무지구, 학교와 녹지 7천 가구 규모의 주거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지하철 5호선이 연장될 풍무역 인근 토지입니다. 이곳의 원주민 150여 명은 토지 수용 보상 문제를 놓고 시행사 측과 지난 2017년부터 갈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중토위는 이 사업에 대해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유지 75% 이상을 협의로 사들이고 매매를 거부한 원주민들과는 왜 협의가 안 됐는지 이유를 밝히라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청 산하의 지토위, 즉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조건 불충분을 권고사항이라며 토지 수용을 결정했습니다. 원주민들은 지토위가 중토위 결정을 무력화시켰다며 반발했습니다. 토지적 관계자들이 150명이 여분이 과도한 보상 요구를 좀 편성해서 지금 소용제결로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1,700가구 규모의 아파트 조성을 추진 중인 대전 도안지구도 상황은 마찬가지. 중토위가 공익성 심사에서 80% 사유지 확보를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확보율은 65%에 그쳤습니다. 그런데도 대전시 지토위는 원주민이 숨지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된다며 토지 수용을 의결했습니다. 이처럼 지토위 승인으로 공익성 심사가 무력화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토위에서 너무 그 이해관계나 이런 지역의 이해관계나 이런 데 너무 매몰되는 것들이 아니냐. 결국은 지역의 지자체 입장에서 모든 것들이 결정된다. 중토위는 공익성 심사에서 내건 조건은 꼭 지켜야 하지만 그렇다고 그 수치가 절대적인 건 아니라며 미온적인 태도입니다. 80%라는 게 기계적인 수치가 아니고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명기를 해가지고 신청하도록 조건부가 돼 있기 때문에 뭐 하나도 변경을 못한다 이렇게 하면 모든 사업이 아마 실무적으로는 진행되기가 굉장히 어려우리라 생각은 됩니다. 중토위에선 최근 3년간 매년 2,000건 넘게 심사가 이루어질 정도로 토지 수용 관련 갈등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토위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은 지토위에서 바꿀 수 없게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사진 그래픽을 잘못 사용한 YTN 방송사고와 관련해서 경찰이 YTN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오늘 이 전 위원장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YTN 편집부 PD 등 임직원 3명에 대해서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방송사고에 고의가 있었다는 증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올해 전반기 한미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 훈련이 다음 달 4일부터 11일 동안 실시됩니다. 올해는 최근에 전쟁 교훈 등을 토대로 다양한 안보 상황을 가정해 진행되는데 실전적 야외 기동 훈련이 대폭 늘었습니다. 김문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반기 한미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 FS 연습이 다음 달 4일부터 11일간 실시됩니다. 무엇보다 실전적 능력을 높이기 위한 야외 기동 훈련이 대폭 늘어납니다. 지난해엔 3, 4월에 걸쳐 23차례 실시했지만 올해는 3월에만 48차례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연합 전술 실사격 훈련, 연합 공대공 사격, 공대지 폭격 훈련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한반도 전 지역에서 제대별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등에서 나타난 교훈 등을 분석해 이번 훈련에 적용하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무인기와 방사포 등을 이용한 기습 공격에 대비한 훈련이 주요 과제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상과 해상, 공중, 사이버, 우주 자산 등을 활용한 다영역 작전도 눈에 띕니다. Combined field training exercises in sea, land, and air to increase interoperability and enhance the combined operation capabilities of the alliance.
이를 위해 지난해 창설한 드론작전사령부와 독자 군사정찰위성 등의 활용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최근 핵 탑재를 과시하는 북한의 잦은 전략순항미사일 발사 등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위협에 맞서 이를 무력화하는 방안 등도 한층 강화됩니다. 연례적 방어훈련인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북침 전쟁 연습이라며 강하게 반발해온 북한이 이번에도 도발을 이어나갈지 주목됩니다. 군 당국은 훈련 기간에도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도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고립된 가자지구 난민들을 돕기 위한 구호 물품이 이틀째 하늘에 뿌려졌습니다. 식량이 끊겨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유일한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자지구 상공에 이틀째 낙하산이 펼쳐집니다. 난민들을 위한 구호 물품입니다. 요르단이 수송기 석 대를, 그리고 이집트, 카타르, 프랑스, 아랍에미리트가 각각 한 대씩 지원해 모두 7대가 동원됐습니다. استهدفت هذه المساعدات وللمرة الثانية إيصال المساعدات الإنسانية. هذه الإنزالات استهدفت إيصال المساعدات الإنسانية إلى المواطنين في قطاع غزة بشكل مباشر. 첫날 의약품 등 구호 물품을 공수한 데 이어 둘째 날 해안가에는 배고픈 난민들을 위해 주로 식량을 던졌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진다는 소문이 나면서 해변에는 수많은 난민이 몰렸습니다. 이처럼 하늘에서 무작위로 구호 물품을 투하하는 이유는 이스라엘군의 통제로 육로 수송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자지구 북부의 경우 한 달 이상 물품이 전달되지 않아 난민들이 기아에 시달리고 있는데 어린이 6명 가운데 1명은 영양실조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أنا بتمنى لأولاد الموت عشان ما يطلبش مني رغيف خبز. مش قادر أطعميهم. مش قادر أطعم أولادي. إحنا بنيجي هان بالموت. 유엔은 이미 지난해 12월부터 230만 명의 가자지구 주민들이 굶주림의 고통을 받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전쟁터에 갇힌 난민들은 동물 사료와 풀잎으로 끼니를 연명하며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 그나마 하늘에서 내려오는 구호물자에 하루하루를 버틸 희망이 생겼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황선홍 감독이 월드컵 예선 2연전 사령탑을 임시로 맡게 되면서 이제는 이강인에 대한 소집 여부가 관심입니다. 주장 손흥민과의 갈등은 봉합됐지만 여전히 개운하게 정리되지 않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동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강인은 지난 항저우 아시안게임 때 황선홍호의 합류에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황 감독과는 나쁘지 않은 관계지만 말끔히 정리되지 않은 부분은 여전합니다. 손흥민과 화해했지만 협회나 대표팀 차원에서 공식적인 후속 조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소집을 안 하는 징계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감독이 선임이 되면 그 선임과 잘 이 방안을 논의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식 입장 없이 대표팀에 소집하지 않는 것으로는 메시지가 잘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분명하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표팀 저녁 식사는 하나의 팀을 위한 자리인 만큼 저녁 식사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태극 마크를 달고 뛰는 이상 앞으로도 이어가야 할 좋은 전통이자 유산입니다. 훌륭한 팀은 저녁 식사도 함께 시작하고 함께 끝냅니다. 경기 전날의 저녁 식사라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과하고 화해했지만 이강인은 파리 생제르맹 복귀전에서 경기력이 급격하게 떨어진 모습으로 이번 시즌 처음으로 전반만 뛰고 교체됐습니다. 한국 축구에 우려가 많으신데 그 걱정을 좀 덜어드릴 수 있도록 제가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갈등은 언제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훼손당해서는 안 되는 가치도 언제나 있습니다. 임시 감독이 모두 잘 알아서 하라는 모양보다는 잘잘못은 분명히 짚고 가는 것이 태극 마크를 달고 뛸 다른 선수들에게도 반면 교사의 교훈이 될 것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그룹 세븐틴의 10번째 미니 앨범 FML이 지난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앨범으로 기록됐습니다. 국제음반산업협회가 발표한 2023 글로벌 앨범 차트에서 세븐틴의 FML은 모건 웰렌과 테일러 스위프트의 앨범을 제치고 1위에 올랐습니다. 10년 만에 우리나라를 방문한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CEO가 국내 기업들과 만납니다. 저커버그 CEO는 오늘 오후 여의도 LG 트윈타워에서 조주환 LG전자 사장과 만나 확장 현실 등 웨어러블 기기에 관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도 만나 AI 반도체와 생성형 AI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동남아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에서 최근 한국인 취업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외교부는 지난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4명이던 골든 트라이앵글 취업 사기 피해가 지난해에는 94명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1월에만 38명의 피해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사기 수법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고수의 해외 취업을 내세워서 항공 티켓 제공과 숙식 보장을 미끼로 유인한 뒤 지원자가 현지에 도착을 하면 여권이나 휴대전화를 빼앗아 폭행을 하고 협박으로 보이스피싱과 투자 사기, 도박 사이트 구축 등 불법 행위를 강요하는 방식입니다. 가수 MC몽이 가상화폐 상장을 위해 뒷돈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 중인 프로골퍼 안성현 사건과 관련해 법원 출석을 거부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증인 소환장을 받고도 공판에 나타나지 않은 MC몽에게 과태료 6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재판부는 MC몽이 다음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구인영장 발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오전 7시 50분쯤 부산 강서구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가락나들목 부근에서 팔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승합차와 USB 차량 운전자 등 3명이 숨지고 사고 차량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심하게 파손됐습니다. 오늘 새벽 5시 20분쯤 충북 음성군 중부내륙고속도로 감곡나들목 부근에서 창원 방향으로 달리던 5톤 화물차에서 컨테이너가 도로에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60대 화물차 운전자가 졸음 운전을 하다가 갓길 방음벽을 들이받으면서 사고가 난 걸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20분쯤 인천 앞바다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의 선장이 실종됐습니다. 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9.7톤급 어선의 50대 선장이 인천 옹진군 문갑도 주변에서 실종됐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수색 중입니다. 오늘 하늘빛은 흐리지만 비교적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월의 마지막 날인 내일도 서울 아침 기온이 3도, 낮 기온은 9도로 오늘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겠는데요. 다만 곳곳에 추위를 부르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비는 내일 아침 남부 해안과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전 중에는 그 밖에 충청 이남 곳곳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비의 양은 제주도에 최고 40mm, 남해안에는 최고 20mm가 되겠고요. 그 밖에 충청 이남으로는 5에서 1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또 기온이 낮은 산간 지역은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릴 수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남부지방은 비구름이 이불 역할을 해주면서 오늘보다 기온이 2에서 4도가량 올라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3도, 대전 2도, 광주와 창원은 4도가 예상되고요. 낮 동안에는 대부분 예년 기온을 3에서 4도가량 미루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9도, 광주 7도, 대구는 8도가 예상됩니다. 비와 눈은 내일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비구름 뒤로 찬 공기가 밀려오겠고요. 3일절 연휴에는 꽃샘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더 뉴스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